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생충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영화의 원제는 이제 데칼코마니라고 해요. 그래서 과연 기택 가족과 박사장 가족은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것 같은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있는지 아닌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생충이라고 하는 제목의 의도성도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나의 순서처럼 신동현 선생 이야기부터.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계속 이게 기생에서 시작해서 기생충으로 끝난다. 근데 과연 기택만 기생충일까? 박사장은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아니지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결국에는 박사장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주목한 거는 영어 제목이에요. 영어 제목이 이제 그 파라사이트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제 그 파라와 사이트를 나누면은 이제 파라는 우리가 뭐 옆에 함께 뭐 나란히 어떤 병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 전치사라든가 접두어로 쓰이는 거고 사이트는 저는 처음 생각했을 때 장소. 그래서 처음에는 파라 함께 있는 곳, 어떤 곳에 함께 있다? 뭐 이런 뜻인가? 이게 근데 왜 기생충이라는 의미로 쓰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지인 찬스, 그 영어학자인 저의 지인 찬스를 활용해서 이 단어에 이제 이 어원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이제 그 친구 말에 의하면은 이제 파라는 그렇게 함께 뭐 나란히 그런 건데 이 사이트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시토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출처는 불분명한 일종의 이제 음식이라는 뜻을 가진 어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치토스. 네. 치토스. 맞아. 근데 이거는 시토스. 아, 그런가요? 치토스가 시토스인가요? 치토스. 언젠간 먹고 말 거야. 그 치토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음식을 한다면 사실 기생충의 영어 단어인 그 파라사이트는 사실은 그런 음식을 함께 먹는다. 그 남의 식탁에서 먹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먹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식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과연 이 박사장내도 이 파라사이트라는 이 단어의 뜻에서 과연 얼마나 멀리 있는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겉보기에 박사장내랑 기택내는 또 고용주, 피고용인의 관계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나름 굉장히 그 합리적인 그런 교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러한 교환의 논리가 과연 얼마나 합리적인가. 근데 여기에서 그 인디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침략하고 이제 인디안들을 학살한 미국인들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남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들도 마찬가지로 남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계 교환 관계라는 게 이러한 합리성이나 어떠한 그 양적 균일성 이거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뭐 이러한 식의 관계로 오히려 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겉보기에는 사실은 이렇게 파라사이트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박사장도 언제나 자기 식탁의 주인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화의 결말 부분에서 막 파티에서 둘 다 똑같이 인디언 이 깃털 모자를 쓰고 서로 마주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을 보면은 사실은 박사장도 이러한 그 기생의 연쇄 혹은 기식의 남의 것을 이제 먹는 그런 이러한 기식의 연쇄고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는 박사장도 사실은 남의 식탁에서 먹는 자라는 거고 그거는 박사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이런 남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서로 마주보는 요 씬이 원래 제목이었던 데칼코마니를 가장 잘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외부인이 없는 너무나 청결하고 위생적인 식사 공간이라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환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유경 선생님은 데칼코마니라는 원제에 합당한 구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근혜 선생님 생각은 다르실 것 같아요. 또. 당연히 다르죠.
그 데칼코마니가 원죄였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너무 피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데칼코마니 맞죠? 그러니까 아까 신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그 대칭성이 나오죠. 이 부잣집의 어떤 조혜정이 분한 그 이름이 뭐죠? 연교 씨나 혹은 박 사장이나 어쨌든 남의 노동에 그 기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고 그 원래 이제 그 집의 지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생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생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모두 기생충이었다라는 이야기로서 데칼코마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끝이냐는 거죠. 그냥 그걸로써 끝이냐라고 대묻고 싶습니다. 그 끝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거기서 기생충으로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는 두 가족, 문광래 가족과 기택래 가족은 본인들의 기생성에 대해서 정말 사무치게 느끼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뭐 박 사장을 리스펙트하고 뭐 온갖 수모를 견뎌내고 살아가지만 박 사장과 그 부인, 그 가족들은 본인들이 사실은 기생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어떤 다른 사람의 노동에 의탁해서 밥을 먹고 다른 사람이 해준 음식을 먹고 살아가면서도 단지 그냥 그 자본주의 질서가 어떤 합의한 그 금전을 지불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고 당연히 할 바를 다 했다는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심지어 뭐 그 자신이 기생한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살면서. 과연 그렇다면 그 구도가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적이냐는 거죠. 굉장히 비대칭적이죠. 그 구도가. 그리고 그런 비대칭적인 구도야말로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가 태생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비대칭성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데칼코마니라는 말은 이제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데칼코마니가 아님을 보여주는 혹은 암시하는 수준까지 좀 나가야 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데칼코마니가 원죄였다면 했는데 사실은 거기까지는 저는 뭐 그 영화가 보여주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데칼코마니를 착안했지만 그 데칼코마니를 불가능하게 하는 구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 약간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네. 배상민 선생님은 아까 이제 기생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영화 제목에 대해서도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제목에 대해서 아까 제가 한 말과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저는 데칼코마니라는 제목 원제가 아니죠. 사실은 감독이 지을까 했던 제목인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폐기된 제목이라는 데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도 해놓고 보니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폐기를 했겠죠. 그 제목이 어울렸으면 데칼코마니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폐기된 제목이기 때문에 굳이 그 데칼코마니라는 제목에 얽매여서 그 영화를 볼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제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 기생충이라는 제목과 더불어 많은 관객들이 보고 있어요. 많은 관객들이 아무리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아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양스러워지는 걸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인원이 볼 때는 어떤 공감대가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 공감대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을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기생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는 박 사장이라는 숙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영교도 기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 사장은 영교한테 정확한 걸 요구해요. 아이들 케어하는 거, 성적인 서비스, 이 두 가지를 노골적으로 영교가 보이지 않는 다른 공간에서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죠. 그래서 영교 평도 하잖아요. 살림은 못한다고. 요리를 정말 못해요. 네. 뭐 괜찮은 여자인데 살림을 못해. 이거는 박 사장 인식에서는 아내도 자기 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조여정도 마치 부하 직원처럼 움직여요. 그렇죠. 안절부절한단 말이에요. 박 사장이 오기 전에 어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안절부절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 사장이랑 숙주를 정점으로 해서 다 기생하고 있는 구조를 영화는 그려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버그라운드든 언더그라운드든 할 거 없이 사실은 우리 안에는 기생하는 게 있다라는 거를 기생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이 영화가 기타 어떤 다른 영화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지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사실은 기생을 하는 것에 대하여 자각하면 우리 자신에게 분노하고 혐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실제 삶에 있어서는 과연 그러한가 하는 거죠. 이들은 언더그라운드에 있으니까 하나의 상징밖에 안 되지만 영교 같은 경우에는 오버그라운드에 있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어떤 자본 밑에서 기생하고 있고 기꺼이 그 기생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본 아래서 회사를 아무리 욕하지만 그래서 이직해서 인도 여행 갔다 오면 나 힐링됐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재취업해야 아 맞아 여기가 내 자리야. 처음부터 난 이 회사에 다닌 것 같고 월급 주면 그동안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우리 안에 이 근성 이거를 사실은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는. 근데 이 영화는 사실은 불쾌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그 지점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 자본을 알게 모르게 리스펙하고 그 다음에 그 자본 안에 안주해 가면서 마치 여기서 태어난 것인 것처럼 느끼는 거기서 안락함을 느끼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는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아닐까. 그래서 제목이 기생충이라는 이 제목이 우리 관객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붙여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기생충이라는 제목과 관련해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이제 방금 배상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자본이나 삼성과 같은 대자본, 애플, 구글과 같은 플랫폼 자본, 거대 기업 이런 기업들의 마치 기생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죠. 우리는 그런 곳에 기대지 않으면 우리 삶이 파탄날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면을 박 사장이라는 존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를테면 뜨끔하게 찔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기생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거대한 자본들이에요. 거대한 자본들, 그런 플랫폼 자본들 혹은 삼성 같은 자본들이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의 노동 이런 것들을 저평가하고 평범한 소수자, 여성 이런 사람들의 노동을 아주 낮게 낮추어 잡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치 기생충을 거느리고 있는 쑥주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의 반성이나 우리의 어떤 뜨끔함이나 이런 수치스러움조차도 사실은 사실과 거리가 먼데도 사실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기생충이라는 제목 역시도 보수적인 제목이다. 굉장히 보수성이다. 그냥 결국에는 두 분 얘기 같이 합쳐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기식자고 네. 다 남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가진 사람은 사실 그런 식의 그렇죠. 자의식이 별로 없다는 없다는 거 거죠.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네. 거죠. 어떤 변화를 우리가 요청을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이를테면 그런 이론이 있어요. 지식 유산 이론 같은 게 있어요.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자산 가치, 자본이 만들어내는 잉여 가치들이 사실은 계산해 보면 70-80%는 사회가 이미 만들어 놓은 지식 유산에서 뽑아져 나온 것이고 혹은 평범한 사람들의 노동에서 나온 것인데 그 대부분의 어떤 권리라든가 이익이나 떡고물들을 다 자본가 몇몇이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수학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논문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논문들도 읽어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이런 분배되고 있는 부가 사실은 정당하게 분배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의적으로 분배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청소하는 사람들을 돈을 적게 주고 어떤 구글 같은 플랫폼 노동의 최첨단 자본 거기 정점에 선 사람들한테 수천억 원의 돈을 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치 근거 있는 것처럼 여기고 혹은 돈을 덜 받는 사람이 돈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 기생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거 자체가 사실은 과학적이지도 않은 인식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그냥 표면적으로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당연시하고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두고 싶습니다. 여기 영화의 표면적 유형과 우리가 현실에서 실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제 자각의 영역은 다르다라고 하는 강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표면적인 면이다라는 얘기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는 표면적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영화 밖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영화의 보수성을 규정하기 위해서 영화 밖에 있는 어떤 또 다른 현상으로 이 영화에는 보수성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 의견에 뭐 동조를 안 하거나 이 의견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영화를 깊이 있게 읽어보고 정확하게 그 영화의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영화가 우리 내에 있는 어떤 기생충의 근성을 드러냈다라는 것도 사실 뜨끔해야 했다면 저건 또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만약에 말씀하신 그 주제로 간다면 이건 또 다른 영화의 탄생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지금 그려내고 있고 이 영화가 지금 얘기하는 그 주제 속에는 그것이 뭐 설사 결과적으로 보수적인 이야기로 기결이 될지라 하더라도 우리 속에는 그런 면이 있고 또 작가가 그거를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되돌아보게 했다면 그거 자체로도 저는 이 영화는 또 보수냐 진보냐 그런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좀 읽고 평가해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생충 어려운 영화였네요. 이 신문감 말투 뭐죠? 사회자님. 새삼 제가 오히려 영화를 표면적으로 보고 있지 않았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 자, 두 분 논쟁 아무튼 재밌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